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 특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한일, 한미 정상회담 레이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강재묵 정치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강 기자, 지금 잠시 뒤 우리 시각으로 6시 30분에 양국 정상들의 공동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인데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현재는 지금 확대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 상황이 생각보다 일정이 조금씩 지연되고 있어서 당초 6시 30분쯤 공동 언론 발표가 있을 예정이었지만 현재는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화면을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확대 정상회담에서 이제 모두 발언을 비슷하게 이제 하는 모습들이 있고 통역사가 열심히 이제 통역하는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시바 일본 총리와의 만남은 이번이 두 번째죠?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만남은 양측이 지난 6월 캐나다 G7 정상회의 때 만난 지 약 2달 만입니다. 67일 만인데요. 당시 두 정상이 셔틀 외교의 복원을 약속한 데 이은 행보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회담 전부터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자는 뜻을 거듭 강조해 왔었는데요. 교류 확대에 대한 의지와 더불어 이제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한 의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홍 원장님, 이시바 총리와의 이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주요하게 또 일본도 같이 공동으로 관심을 갖고 얘기해야 될 거리는 역시 과거사 문제입니까? 아니면 미래지향적인 어떤 통상협력 문제입니까? 이번 회담은 확실히 방점이 미래지향적인 한일 협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사 문제는 이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어떤 획을 그셨죠. 한일 간의 그 과거의 합의, 위안부 문제나 강제노동에 대한 합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래도 정책의 일관성이나 국가의 신인도를 생각해서 또 말씀은 안 하셨지만 한일 관계가 과거보다 더 지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합의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 물론 상처받은 그 피해자나 또는 유족들의 그 어려운 그 기억과 고통을 씻어내기 위해서 일본이 진실된 마음으로 사죄와 반성을 해주는 것이 옳다라고 딱 못은 박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문제로 과거 정부가 했던 약속을 어기진 않겠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안도하는 분위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별 그렇게 큰 난관이 없습니다. 오늘 회담에서는.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또 아주 중요한 점이 지금 우리 한미 동맹이지만 또 일본도 미국과 동맹이잖아요. 가장 일본과 한국의 대전략의 중추인데 미국이 지금 일방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동맹국한테도 굉장히 가혹한 정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일 간의 협력을 돈독히 하는 게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위험 회피 전략에도 해당이 되고 또 미국에 대한 우리의 협상력도 높여주고 지역 협력을 위해서도 한일 간에 협력할 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일본을 가신 게 상당히 절묘한 한 수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우리 한일 정상회담을 먼저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이례적이긴 하나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미일 공조체제를 위해서 한일 정상회담을 먼저 하는 것이 나쁘진 않다 이런 뜻이군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정부가 이제 새롭게 출범을 하면 미국을 먼저 방문하는 게 여태까지의 흐름이었다라고 하면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일본을 먼저 가는 거는 굉장히 좀 흔치 않고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략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속보로 하나 둘씩 이 확대 정상회담 또 이에 앞서서 있었던 이제 소인수 회담의 내용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제 한국과 일본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 같은 관계다 이제 그런 얘기도 좀 했고요. 한일이 협력 분야가 많지만 너무 가까워서 불필요한 갈등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좀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앞서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을 비롯해서 일본 언론들과 가진 그 회견에서 홍 원장님도 지금 얘기하셨습니다만은 과거 정부의 이 과거사와 관련된 합의를 번복하지는 않겠다. 국가 대 국가로서 약속한 합의이기 때문에 이를 또 새 정부가 등장했다고 해서 번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기본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 중에서 특히나 법적으로 좀 연계가 됐던 예. 문제들이 위안부 문제,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가 있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고 나면 이 합의를 번복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일본의 우려가 상당히 컸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 또한 기존의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그 합의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방일하기 직전에 예.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의 우려를 좀 불식시킨 것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보면 사실 한국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제 그 대일 정책을 바꿔서 소위 얘기하는 골포스트를 움직인다라고 예.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걸 보임으로써 우리 정책의 일관성을 한 번 더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른바 10억 엔을 이제 일본이 이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위해서 위안부를 위해서 이제 낸다고 했을 때 또 하나가 이제 셔틀 외교를 봉헌한다고 했을 때 그것들을 지키겠다는 것인 거죠. 기본적으로 정부와 예. 정부 간의 합의로서 이제 내세웠던 것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강제징용 문제가 특히나 이제 최근의 현안이었기 때문에 위안부 합의 같은 경우는 2015년도였고 그 사이에 정권이 모든 정권들이 다 예.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강제징용 문제가 조금 더 컸을 것 같아요, 이번에. 강제징용 문제 같은 경우에는 소위 얘기하는 이제 제3자 변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이걸 뒤집지 않을까라고 하면 사실 뒤집는 거는 상당히 일이 커지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그 방침을 유지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미래로 가기 위한 한일 관계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그러나 가장 중요했던 과거사 문제에서는 더 이상 일본 쪽과 갈등을 빚지 않겠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건가요? 갈등은 빚지 않지만 과거사나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에 대응한다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잊고 이제 미래만 생각한다 그건 전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벌써 그 위안부나 그 강제노동 피해자나 유족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잖아요. 예. 이미.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분명한 태도는 대통령께서 인터뷰하신 걸 보면 그 합의는 지키지만 일본이 반성하는 게 옳고 해야 된다. 예. 기다리겠다. 결국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향후에 우리 정부가 지금 해야 될 일은 그분들에 대한 피해에 대한 배상이 거의 잘 안 되고 있어요, 아직. 예.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정부가 빨리 해드리고 그리고 진지하게 그분들의 인격이나 존엄성 이런 걸 회복시켜드리는 그런 행동들이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가 돈이 모자란다면 우리 정부의 국고를 가지고도 빨리 배상을 해드리고 그리고 사과를 하거나 일본이 돈을 채워준다고 하는 건 정부가 받으면 되는 거거든 나중에. 그러니까 일단 피해자 구제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을 저는 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그 과거 합의를 지킨다고 하는 게 미국에 대한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미국을 바라보고 미국이 과거에는 한일 간에 제발 좀 티격태격 하지 마라 하는데 이거를 깨끗하게 해결하고 감으로써 미국이 한일 관계에 개입할 여지를 이제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일 간에 잘 지내는데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직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한일 간에 완전히 일치된 건 아닙니다. 이를테면 한미일 안보 공조는 계속 가져가지만 어디까지나 이재명 정부의 한미일 안보 공조는 국익에 입각한 한미일 안보 공조예요. 이를테면 한미일 안보 공조가 반중적인 행동을 뜻하는 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일본이 추가적으로 도발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굳이 그걸 가지고 문제 삼아서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안 하는 것은 자제하겠다. 그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의 이른바 대일 정책 기조는 과거 멀리 가진 않겠습니다만은 박근혜 정부 또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와는 어떻게 좀 차별화될 수 있는 건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과거 역사 문제와 역사 외의 문제를 분리하겠다라고 했던 거는
대부분 뭐의 정부가 사실 이 얘기를 처음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기존의 기조와는 저는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예.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도 사실상 상당 부분은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거와 비슷하고 예. 일본에게 해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일본의 선의에 기대하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재명 정부에서 제가 이번에 그래도 이 부분은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르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피해자분들에 대한 얘기를 했죠. 예. 다만 그 부분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강제징용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분들에 대한 마음을 이제 어루만져 드리고 그리고 이분들의 그런 이제 상처를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했던 거는 저는 이 부분은 아직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우리 대통령이 해야 되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따뜻한 손길이 한 번 더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예. 합니다. 외교를 너무 이렇게 이제 딱 한 단어로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는 과거사 문제를 더 중시했다라고 하면 윤석열 정부는 과거사보다는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더 강점을 뒀다라고 하면 이재명 정부는 과거사와 미래를 동시에 챙기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우선 현안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좀 큰 것 같긴 예.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강제징용 문제라는 게 진짜 현안으로서 그때 팍 부상을 했었고 예. 그럼 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왔던 방침이었고 윤석열 정부는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굉장히 강한 반발이 있었죠, 국내적으로.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그 합의를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 실제 지금 양국 간에 풀어야 되는 긴박한 문제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걸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거는 저는 조금 어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때는 아무래도 그 문제 해결이라는 차원에서 과거사가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뤄졌고 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한 이후 해결 방침을 내놨기 때문에 이 방침을 지속해 나가면서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예. 미래에 좀 더 방점을 뒀고 이재명 정부는 이 양자를 같이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자, 원래는 이제 지금 이 시각에 양국 정상이 이제 공동 선언문을 채택을 하고 이제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데 이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뭐 수년이 되고 있다. 뭐 특별한 갈등 이슈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일정 자체가 조금씩 미뤄지고 있다. 이렇게 현지에서 이제 전해오고 있습니다. 홍 원장님, 예. 우리 대통령이 지금 이제 곧 회담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우리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전향적인 자세를 취했어요. 한일 수교 60주년이라는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일본 쪽도 우리 쪽의 기대에 부합하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뭐 공동선언문에 당연히 담아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을 이시바 총리가 좀 얘기를 해줘야 될 텐데 우리가 원하는 일본 쪽의 성의 표시 는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 아니겠습니까? 그게 네. 공동선언문에 담길까요? 그게 뭐 김대중 오부치 선언 2.0과 비슷한데요. 예. 그렇게까지 기대하기가 일단 어려워 보이는 것이 위성락 실장께서 며칠 전에 브리핑할 때도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잘 준비된 그런 정상적인 그 형식 정상적인 정상회담이 아니라 예. 어떻게 보면은 준비 기간이 매우 짧은 실무회담적인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일본에게 그렇게까지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라고 이미 기대 수준을 낮춰 놓으셨어요. 예. 물론 저는 이거 오부치 선언 2.0에 해당되는 일본이 절실한 반성과 사과를 하기를 바라는데요. 예. 저 윤석열 정부에서 제가 좀 생각하는 거는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그냥 양보해서 우리의 국격까지 손상해서 저는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그 어떤 나라의 채통이나 예. 피해자분들에게 너무나 많은 고통을 주고 저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훼손된 국격을 다시 정상화하고 그러면서도 국가 신인도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 뭔가 그거는 다시 과거의 그 파탄된 한일 관계가 아니라 개선된 상황을 가져가긴 하되
그렇지만 과거사 문제를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그냥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일본이 하라는 대로 하는 일방적인 양보를 했거든요. 예. 근데 과거사 문제는 원칙대로 하겠다. 그리고 영토 문제에서는 냉혹하게 대처한다. 한미일 공조도 하지만 우리의 국익에 맞는지를 냉철히 보겠다. 이렇게 해서 국격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미래를 조바심 내지 않고 대북 문제처럼 조바심 내지 않고 일본이 결국은 진실한 사과를 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예. 이거지 모든 거를 잊어버리겠다는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시바 총리나 일본의 이시바 총리는 그나마 이제 한국을 지한파라 그래가지고 가장 한국을 잘 이해하는 사람인데 예. 대부분의 대다수의 지금 일본의 지도자들은 우리가 너무 윤석열 정부 때 너무 많이 양보를 했기 때문에 물의 컵의 물을 반을 우리가 채웠으면 나머지 반을 우리 당시의 외교부 장관이나 뭐 반을 일본이 채울 거라고 했지만 저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채우기는커녕 한국이 나머지 언제 채우냐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시바 총리가 비록 정치인 중엔 지한파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지금 채우리라고 저는 크게 기대는 안 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이재명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성의를 보이고 조금씩 정책을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쪽으로 가니까 10월 달이나 금년 내에 혹시 다음번의 정상회담에서는 혹시 일본이 좀 더 진실어진 사과 같은 거를 하지 않을까 전 예. 기대는 하는데 그것도 저는 일본의 그 정치인들 수준에서는 크게 기대는 안 하는데 해주면 고맙고 예. 그렇지만 우리 정부는 기다릴 겁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그런 건 아니다는 예. 거죠. 김대중 오부치 선언과 같은 일본의 전격적인 과거사 반성과 사과는 없을 것이다. 오늘 이제 공동선언문의 단계로. 뭐 그래도 우리로서는 의미 있고 성과 있는 회담이었다라고 나중에 평가가 될까요? 만약 그게 빠지면 알맹이 없는 한일 회담이었다. 이렇게 또 냉혹한 평가가 뒤따르진 않을까. 우선 이번에 일본을 방문한 것 자체가 예. 사실은 성과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번에 선언문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성과가 없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그 선언 어떻게 보면 선언을 지금 당장 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앞으로 뭐 2년, 3년 이내에 특히 2028년이면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혹시 그때를 바라보고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해 나가면서 선언문을 낼 수 있다면 굉장히 뭐 성과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정도의 양국 간의 어떤 정상들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저는 그 부분도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홍 원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일본에서는 이시바 총리가 얼마 전에 그 전몰자 추도식에서 반성이라는 단어를 개인 메시지였지만 언급을 했죠.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반발이 컸기 때문에 앞으로 그거 이상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70주년 때는 담화라는 걸 냈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아베 담화라는 걸 냈는데 이시바 총리는 담화는 낼 수 없을 겁니다. 일본에서 반대를 크게 하고 있고 자 담화와 담화가 아닌 거의 차이는 뭐냐 가기 결정 소위 우리말로 우리 그 말 언어로 치면 국무회의 같은 건데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나오는 그 이제 내용이냐 혹은 개인의 메시지냐라고 하는 거는 그 무게감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담화라는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시바 총리가 개인의 메시지를 내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한일 관계에 대한 본인의 의지가 강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일본의 정치 상황이 굉장히 뭐 바깥에서 볼 땐 흥미로운 상황인데 안에서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시바 총리가 언제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는 알기 어렵습니다만 최대한 한국의 우호적이고 한일 관계를 소중히 하는 그 리더가 오래 있는 게 저희한테는 좀 더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국내에서 사실은 이제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는 이시바 총리가 일본 내 강경파들의 어떤 그런 요구라든지 이런 거를 꺾고 우리 한국에 대해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반성이라든지 사과와 같은 표현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번에 그렇게 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셔틀 외교는 그러니까 이제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일본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는 정상들이 왔다 갔다 하는 셔틀 외교는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선언으로 인해서 이제 복원이 되는 거죠. 계속 하는 거죠. 저는 이제 복원이라는 표현 사실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미 복원은 2023년도에 윤석열 정부 그렇죠. 때부터. 그때 12년 만에 셔틀 외교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복원이라는 표현이 맞았고 그 이후에
13번, 14번 넘는 그 정상회담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양국 간에 이제 국내 정치적인 상황들이 좀 컸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유지해 나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한국에서 일본을 먼저 방문을 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한국을 방문을 하고 또 우리한테는 이제 에이펙이 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일 간의 정상 간의 교류가 지속이 되고 더 확대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예. 자, 아직 이제 한일 간에는 이제 만날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 반성은 충분히 앞으로 우리가 받아낼 시간적 여유는 있다. 이제 이런 얘기시군요. 자, 이 한일 간의 정상회담에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일본 언론과 인터뷰도 좀 했고요. 서면 인터뷰도 했고 또 직접 이제 인터뷰도 하고 또 제1동포들과 또 이제 간담회도 좀 가졌습니다. 자, 그 모습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양자 방문국으로 처음 일본을 찾은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뜻깊은 방문의 첫 공식 행사로 여러분 동포 여러분을 뵙게 돼서 특히나 더 의미가 깊습니다. 100년 전 아라카와 강변에서 벌어진 끔찍한 역사, 그리고 여전히 고향 땅에 돌아가지 못한 채 일본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골들의 넋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반인권적인 국가폭력이 벌어지지 않는 나라다운 나라,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책임지는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께서 견뎌내신 그 긴 세월의 우여곡절을 넘어서서 한일 관계가 새로운 미래를 향해 새롭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양국 국민이 서로 신뢰의 마음을 나누며 서로의 삶을 풍부하게 채워주는 한일 관계의 새로운 역사, 동포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빛나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예, 강재묵 기자. 이 정상회담에 앞서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뭐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굉장히 활발한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데 어떤 얘기들이 주로 나왔습니까? 맞습니다. 방금 직접 영상으로도 확인하셨습니다만 특히 과거 정부에 있었던 이 제1동포 간첩 조작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 제1동포분들께 사과를 전하는 장면이 주목되기도 했습니다. 이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이 196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예를 들면 이 동해의 니가타현과 같이 북한하고 가까운 자리에 위치한 이 제1한국인들을 위주로 스파이나 간첩으로 몰아잡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간첩이 아닌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갔던 사실들이 오늘날 와서 많은 부분 밝혀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국가의 책임임을 밝히며 사과를 한 내용의 의미가 부여되며 주목되고 있었습니다. 예. 자, 이 제1동포들을 만나서 과거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한국의 대통령이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 우리 제1동포들에게.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한번 사과한 바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재명 정부가 뭐 실용 정부이긴 하지만 정부가 국민 주권의 나라 아닙니까? 예. 국민이 주인인 나라.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정부의 어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인권 피해를 당하고 한 거 이런 거는 냉철하게 그 인권 문제인 만큼 반성하고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 특히 지금 제1동포들이 굉장히 그 열악한 상황에서 그 동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 북한하고 좀 가까운 청년 그 동포들은 수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 그 학교를 조선인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거기 다니는데 고등학교 졸업장을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조선인 학교에서는 한국말로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일본인 중에서도 그러니까 동포 중에서도 한국말을 계속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 청년 학교를 다니는데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수십 년 동안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도 다 사실 우리 동포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해외 동포에 대한 책임을 더 하면서 또 보호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기여도 또 높이 하고 그런 측면에서
요번에 과거에 이 간첩 조작 사건 이게 1975년에 김기춘 씨가 그 중앙정부 대검 수사국장일 때 예. 조작한 사건입니다. 21명이나 되는 간첩을 조작해서 10월 유신에 의해서 반발이 많으니까 여론을 이렇게 좀 돌리기 위해서 간첩을 조작해 가지고 동백님 사건 비슷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우리의 동포들을 전혀 무고한 사람들을 간첩죄로 막 한 거예요.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참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대통령 오늘은 이제 국가 폭력이라고 정의를 국가 폭력이죠. 당연한 국가 폭력인데 예. 과거 정부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 부분을 짚질 못했는데 인권을 중시하는 이재명 정부도 진보 정부이기 때문에 예. 고개 숙여서 사과한다. 앞으로도 우리 동포들의 이익과 건강 뭐 또 신변 보호 이런 예. 거에 더 책임을 지겠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국가에 대해서 조국에 대해서 그 일체감을 느끼고 좀 더 예. 기여를 많이 해달라. 그런 게 가로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그 사과를 하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우리 제일동포들 마음속에 있는 그 응어리 같은 것인데 네. 그런 것들을 좀 한국의 현재 대통령이 와서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하고 제일동포들의 어떤 인권이라든지 권익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챙기겠다 이렇게 얘기해 준 것은 굉장히 고마운 일이겠군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일동포 분들이야말로 정말 이제 현지에서 예. 뭐 민간 외교관이라고 말을 해도 되고 실제로 모든 그 한일 간에 관련된 사안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안 좋을 때 사실 가장 고통스러워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서 제일동포 분들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 드리고 그리고 좀 한일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도 보내고 또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잊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일 관계 발전이 지역 전체 이익이다. 이 말의 맥락은 뭡니까? 한일 관계가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이 지역 내에서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협력을 해야 되는 이유는 정말 넘치고도 넘치는 거죠. 이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시바 총리 또한 지금 예. 한국과 일본이 처해 있는 다양한 글로벌 과제뿐만이 아니라 양국 과제에 대해서도 공유하고 있어서 이 예.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양국 간의 뭐 평화와 번영 그리고 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거다라는 인식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일 관계가 발전하는 것이 지역의 이익이다. 이 말은 곧 중국과 북한까지 아우르고 있는 한미일 또 한중 또 미중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동북아의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문제를 다 내포하고 있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 한국과 일본 둘만 잘 지내자가 아니라 지역 안보를 위해서 우리 한일이 굉장히 주도적 역할을 하자 이런 뜻인 거죠.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아무래도 아직은 국력이 크니까 중국을 맞상대해서 지역 패권을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 저렇게 한일 관계를 강조하지만 그 마음속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고 한일이 협력해서 중국을 견제하자는 것도 있을 테고요. 일본에 대해서도 골치 아픈 존재고 납치자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이 한반도 문제를 평화롭게 가져가는 건 일본한테도 유리하고 한국한테도 유리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한미일이 삼각 안보 공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일 간의 협력을 돈독히 하는 건 이시바 총리는 다른 어느 일본 지도자보다도 동북아 지역의 집단 안보 내지는 예. 다자 안보를 바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자 안보라는 건 우리한테도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예. 왜냐? 한미 동맹을 우리는 철석같이 그냥 굳건한 대외 전략의 지주로 삼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하는 게 뭡니까? 주한미군 좀 감축할 수도 있다. 주한미군은 북한의 남침만 억제하는 게 아니라 중국 견제에 예. 주력하겠다. 또 뭐 동중국해, 남중국해, 한국 그 인근 수역이 하나의 전역이다. 예. 뭐 이렇게 자꾸 되면은 미국의 책임은 자꾸 줄어들고 한국한테 이렇게 미루는 괌 독트린까지는 아니지만 예. 상당히 고립주의적인 성향이 크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은 아무래도 우리에게 안보 우려국들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 안 한다면 예. 협력할 나라가 누구입니까? 일본이죠. 그런 상황에서 협력하는 건 우리한테도 대단히 유리하고
한미 동맹이 약간 이완되는 상황에서 동북아 다자안보 같은 게 된다면 예. 일본의 이시바 총리는 굉장히 이걸 바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도 미국이 하도 압박을 가하니까 중국도 과거와 달리 동북아 다자안보에 약간 관심이 있어요. 러시아는 옛날부터 다자안보에 예. 관심이 있었습니다. 북한만 관심이 없는데 우리가 미국의 한미동맹이 약간 이완되는 상황에서 다자안보를 한다 그러면 상당히 우리는 위험 분산 전략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도 이시바 총리는 상당히 우리에게 유용한 정치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협력을 강화하는 거는 예. 여러모로 볼 때 우리 정부에도 유리하니까 지금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게 아닌가 봅니다. 예. 그런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이제 지역 안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러시아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우리에게는 이제 중국과 북한 그리고 일본 요 세 나라가 사실은 동북아에서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근데 조금 깊게 들어가 보면 일본은 중국도 견제하고 북한도 견제하는 그런 기조라고 하면 우리는 중국하고는 경제적으로 잘 지내야 되고 북한은 이재명 정부는 또 북한을 어떻게 하든 대화의 장으로 끌고 나와서 남북관계 개선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일본과 한국은 북한과 중국을 대하는 태도가 비슷하면서도 미묘하게 또는 좀 본질적으로 다른 게 아닌가. 그 갈등을 그러면 한일은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 그런 이견을, 시각 차이를, 이런 부분들이 또 숙제로 남아요. 네, 중국과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 특히 북한을 바라보는 예. 시각은 한국과 일본의 시각 차이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예.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나 이제 일본 또한 중국과의 경제적인 상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국과 경제적으로 협력을 하면서도 예. 안보적으로 위협의 대상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할까 이제 이런 고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와 크게 다르진 않은데 예.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내에서도 굉장히 좀 이제 그 논쟁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일본과는 좀 시각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우선은 전략 대화 같은 거를 저는 좀 많이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간 차원에서의 전략 대화도 필요하고 정부 차원에서 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을 그리고 정책을 어떻게 좀 공유하면서 방향성으로 같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게 급선무일 것 같고요. 예. 그 전제가 되는 것은 한국과 일본이 서로 안보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한국에서도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일본이 한국을 위협하거나 혹은 이제 일본이 전쟁을 일으켜서 예. 한국에 쳐들어오거나 이런 거는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북한 문제 그리고 중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서로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과정이 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좀 그런 부분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과 일본하고 한미일 기본 공조를 기본으로 하되 중국과 잘 지내고 북한도 대화로 좀 끌어들이고 싶은 그런 외교 노선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날에 대통령은 특사를 중국으로 보냈습니다. 물론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나지 못했습니다만은 중국에게도 여러 가지 한일과 또 한미 간의 여러 가지 오가는 얘기들에 대해서 사전에 좀 설명한 게 아닌가 이런 예상도 됩니다. 직접 강유정 대변인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의 인접 국가로서 이웃 국가로서 이제 중국과의 특사를 보내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상 외교가 제대로 작동 중이고 복귀했음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마무리 특사로서 8월 말 한국과 일본의 정상회담 그리고 중국 특사를 마무리함으로써 한국의 외교가 정상 복귀했다, 정상 가동 중이다라는 알리는 시그널로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 원장님, 이게 사실은 우리로서는 우리 주변국들을 다 잘 달래고 누구 하나 불만 갖지 않게 잘 관리한다는 차원으로 읽히겠습니다만은 또 누군가에게 우리 상대 국가에게는 일본도 그렇고 미국에게도 그렇고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 중국에게도 특사를 보낸 한국 정부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사실은 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참모들도 외국 미국이나 일본의 참모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좀 과한가요? 있을 수는 있지만 예. 일본도 얼마나 실리 외교를 하는데요. 일본도 중국과 아시아 또 동아시아에서의 패권을 경쟁한다라고 하면서도 예. 우리보다도 더 중국하고 접촉을 많이 하고요. 예. 실제로는
그리고 미국한테는 우리가 중국을 견제해 줄게 그러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한국보다 더 나아 보일 수도 있지만 예. 실제로 일본이 하는 거 보면 우리보다 더 실용 외교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외교 기조는 대통령께서 지금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전략 기조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예. 내세우셨지만 저는 달리 표현하면은 전방위 우호 협력 외교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거기서 전방위 우호라고 그래서 이게 차별이 없는 건 아니죠. 예. 한미 동맹은 완전히 대외 전략의 주축이고 그러나 나머지 국가들하고는 다 같이 우호 정책을 하는 거죠. 북한까지도 포함해서 관계를 정상화하고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나 러시아하고도 우리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예요. 둘 다.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이념 외교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미국하고 일본하고는 관계가 좋아졌는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뭐 국격을 막 손상하고 막 그런 걸 대가로 치렀죠. 그런데 그 당시에 한중 관계는 매우 불편해졌고 한러 관계는 비우호가 돼서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대부분 다 그냥 몰락하거나 다 그랬어요. 지금 상황이 그게 실용적인 차원에서는 완전히 망가진 외교였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저렇게 특사를 보내고 하는 거는 당당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세계 전략의 가장 중점이 중국을 견제한다고 해서 관세를 145%까지 매겼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이 그럼 같이 한번 그 피해를 받아볼까? 그래가지고 정면 대결을 했더니 지금 관세가 얼마입니까? 35%로 줄었어요. 예. 미국도 툭 하면은 시진핑하고 통화한다 그러고 시진핑 곧 전화할 거야 그러고 맨날 그러잖아요. 트럼프 예. 대통령. 푸틴하고는 어떻습니까? 푸틴이 사실상 적이나 마찬가지인데 매일 정상회담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다면 우리는 왜 못합니까? 우리는 왜 못합니까? 우리는 바로 이웃 나라인데다가 경제적으로 미국보다도 훨씬 상호 의존도가 심하고 그런데 우리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당당하게 미국이 사실상 주적이나 경쟁자로 중국을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로서 대화도 활발하게 하듯이 우리도 안보적으로는 미국과 협력해서 견제하기도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협력해야만 되는 상태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예. 자, 이제 과거사 문제, 지역 안보 문제, 지역 협력 문제, 그리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통상 문제까지 이제 한일 정상 간에 많은 얘기들이 오갔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재묵 기자, 지금 이제 확대 정상회담이 끝났죠? 예, 지금 현장 상황이 계속해서 스튜디오로도 예.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6시 30분에 예정돼 있었지만 다소 일정이 조금씩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현장에 있는 기자 통해 전해 듣기로는 공동 언론 발표를 위한 준비를 계속해서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잠시 뒤 정확한 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약 10분 정도 뒤쯤 준비가 마쳐질 것으로 현장에서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우리 시각으로 6시 17분에 확대 정상회담이 열렸고 조금 전에 끝이 났습니다. 이제 곧 한일 정상 간의 공동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고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담길지 좀 주목이 됩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사실 이제 한일 정상회담도 중요하지만 이제 바로 있을 다음 주 화요일 날 26일 날 있을 한미 정상회담이 사실은 글쎄 뭐가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하다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먼저 만난 이시바 총리한테 뭐 자문을 구할 수도 있잖아요. 야, 트럼프 대통령 내가 곧 만나야 되는데 넌 한번 먼저 만나보지 않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말을 하는 걸 좋아하냐? 뭐 이런 또 조언도 들을 수 있고요. 또 통상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관세 협상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거기와 관련해서도 이시바 총리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참고할 만한 내용도 들을 수 있고 굉장히 그 한일 정상회담을 먼저 하는 게 우리로서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우리로서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네, 굉장히 이익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이시바 총리는 굉장히 이른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었기 때문에 경험자의 입장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을 실제로 만났더니 어떠하더라 혹은 어떤 얘기를 해주면 뭐 그때 반응이 이러이러하더라 이런 엄청 얘기들. 극찬했잖아요. 이시바 총리는 네, 트럼프를. 그렇죠. 그리고 선물도 굉장히 좋은 걸 가져가서 이시바 총리 일본에서 정말 미국을 신경을 많이 썼구나 하는 그런 이제 것까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황금 투구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정도 이제 색깔도 이제 금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색깔을 맞추고 뭐 투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손자들이 쓰고 놀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고려했는데 뭐 그런 부차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작은 부분이라도 조금 더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 듣기 좋은 말로 칭찬을 하고 선물까지 좋은 선물을 줬지만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관세를 깎아주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깎아주지는 않았죠. 예.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본에서는 사실 25% 자동차 관세 예. 관련해서 25%에서 15% 정도 된 것만 해도 이시바 총리가 굉장히 잘했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꽤 있고요. 예. 물론 우리가 그렇게까지 가서 했는데 이렇게밖에 안 해줘라고 얘기를 할 수는 한국하고 있지만 똑같아? 예. 그렇죠. 근데 워낙 이제 높게 그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었던 것 같은데 예. 워낙 높은 수치를 제시하다가 그게 뭐 그만큼 수치의 25%에서 15%밖에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예. 좀 낮춰진 효과가 있어서 뭐 일본에서는 그래도 평가가 꽤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시바 총리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국내적으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지금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되기도 하거든요. 예. 자기가 마무리를 짓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뭐 앞으로 이제 미일 관계 측면에서 일본이 얼마나 더 득을 얻어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여러 측면에서 우리보다 좀 먼저 시작을 예. 했고 결론도 먼저 나왔었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번에 그런 의미까지 포함해서 전략적으로 좀 좋은 방일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근데 이 대통령이 한 얘기 중에 통상안보 국제 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통상안보, 그러니까 이제 안보는 좀 빼고요. 어쨌든 통상안보 국제 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한일이 어느 때보다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보야 뭐 당연히 한일 간의 이 안보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얘기를 지금까지 많이 얘기를 했고요. 통상 문제와 관련해서 한일 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중국처럼 미국에 대해서 관세를 때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맞불 관세를 상관 관세를 때리기는 어렵죠. 상계하기는. 그러나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면 미국하고 통상 문제와 관련해서 좀 이렇게 힘겨루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너무 과한 얘기입니까? 힘겨루기까지는 아니고요. 예. 지금 사실 지난 몇 년 동안에 한미 무역이 많이 들어서 거의 한중 무역하고 거의 비슷해졌거든요. 중국이 많이 내려갔어요. 네, 중국이 내려가고 중국이 자기 제조업이 굉장히 융성해지니까 우리 기술을 다 따라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수출했던 거는 줄어들고 그러니까 중국의 무역 흑자 나는 것도 지금 적자가 예, 나고 우리는 중국한테 얻는 예. 이익이 사실 실익이 예. 별로 없어졌어요. 한때는 중국이 우리한테 500억 달러 흑자를 남겨주고 예.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미국이 우리한테 400억 달러, 500억 달러 막 흑자를 남겨주고 예. 그러니까 세상은 막 급격하게 변하는데요. 그런데 일본과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한미 간의 그 우호 협력은 계속돼야 되고 경제도 계속돼야 되고 하지만 결국은 트럼프가 자국 이익 우선주의로 나가서 생경하게 미국의 이익만 챙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공급망 다변화, 수출 예. 다변화, 뭐 그리고 중국에게는 원자재나 소부장을 원활하게 공급을 받는 게 중요하고 예. 그리고 외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출처를 다변화해야 되는 거죠. 그런 예. 상황에서 일본과의 협력, 특히 무역 예. 증진, 기술 협력, 그다음에 공급망 협력 지금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예, 지금 공동 언론 발표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여러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시바 총리 대신문으로부터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시바 총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국의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 일본이 첫 번째 양자 방문지가 되었다는 것은 국교 정상화 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올해 이와 같은 역사적인 방문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국을 둘러싼 전략 환경이 더욱더 엄중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일 관계 그리고 한미일의 연계의 중요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는 취임 직후부터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셔틀 외교가 개최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는 폭넓은 협력이 계속해서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이웃 국가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일관된 정책을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과는 1965년에 국교 정상화 이후 지금까지 구축해온 기반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의 양호한 기조 가운데 한일 관계를 안정적이고 더욱더 발전시켜 간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오늘은 대통령과 폭넓은 의제에 대해서 매우 뜻깊은 의견 교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안전보장, 경제 안보와 관련해서는 현재 전략 관계 속에서 양국 간의 전략적인 의사소통을 더욱더 강화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일 차관 전략 대화의 조기 개최와 함께 한일 차관 전략 대화의 조기 개최와 함께 방위 당국 간의 대화의 틀도 함께 포함해서 한미일 간의 협력의 관점에서 한일 간의 협력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방법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양국 간에는 저출산, 고령화, 인구 급감, 농업, 재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공통의 사회 경제적 과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통 과제에 대해서 양국이 서로의 지혜를 공유하고 협력해서 거기에서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서 양국 정부 간의 협력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는 데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국민 간의 교류에 대해서는 이미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이번에는 젊은 세대를 위해서 그들의 니즈에 맞춰서 양국 간의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더욱더 확충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서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양국 간의 협력의 잠재성은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분야의 새로운 분야에서 수소, 암모니아, AI와 관련된 양국 간의 협력을 더욱더 증진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양국 정상 간은 솔직한 의견 교환을 하고 긴밀히 연계해 가는 점에 대해서도 서로 확인했습니다. 저는 힘 또는 위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을 바꾸는 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핵 미사일과 관련된 북한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한미일 간에 긴밀히 연계해 간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즉시 해결을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지 의견을 표현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서로 손잡고 양손을 잡고 더욱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양손을 잡고 더욱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고 하는 이 뜻깊은 해에서 이 말대로 이것이 슬로건입니다. 양국 정부, 양 국민이 서로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나아가기 위해 서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이후에 공동 보도 자료를 여러분께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0세를 맞이한 한일 관계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힘을 얻고 더욱더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사입니다.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저와 우리 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아주신 이시바 총리님 그리고 일본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G7 정상회의 계기 첫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서 약 2개월 만에 일본을 찾아 이시바 총리와 다시 만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래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양자 방문 국가로 일본을 찾은 것은 제가 최초라고 합니다. 이 점도 우리가 한일 관계를 얼마나 중시하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취임 이후에 한일이 앞마당을 함께 쓰는 이웃이자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 뗄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또한 양국은 사회,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기존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여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실천하고 양국이 미래지향적 상생 협력의 길을 함께 열어 나가고자 하는 신념 위에 오늘 일본을 방문하였습니다. 저와 이시바 총리는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다양한 주제를 두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했고, 이를 정상회담 공동 결과 문서로 발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또한 1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오늘을 계기로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도 재개되었습니다. 이는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 이후 한일 관계가 조속히 정상 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수시로 방문하고 대화하는 정상 간 셔틀 외교가 한일 외교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담에서 저와 이시바 총리는 한일 관계 발전 방향과 주요 실질 협력 방안, 한반도 평화와 북한 문제, 주요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수소,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에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협력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사회 분야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집중, 농업, 재난 안전 등 양국이 직면한 공통 과제에 공동 대응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책 경험을 공유하며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당국 간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인적 교류에서는 1200만 교류 시대를 맞아 한일 청년들이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 워킹 홀리데이 참여 횟수를 확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안보 분야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흔들림 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며 한일 관계 발전이 한미일 협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 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저와 이시바 총리는 오는 10월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와 일본이 의장국인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저와 이시바 총리 간의 유대와 신뢰가 강하게 형성된 것처럼 이번 일본 방문이 양국 간 그리고 양국 국민 간 진정한 신뢰를 쌓아가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예, 한일 두 정상 간의 공동 언론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공동 언론 기자회견은 아니고요.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서 이제 보도문을 추후 배포할 예정입니다. 자, 기자회견 질의응답을 받는 기자회견은 아니었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양측 정상의 발언을 좀 다시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시바 총리 발언이 먼저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으로 일본을 방문한 데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동북아 전략 환경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웃 국가인 만큼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며 일관된 정책을 강조했는데 이 역시도 이 앞선 외교 합의 사안 등에 대한 변동이 없을 것임을 다시금 확인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 역시 비슷한 내용들을 담으며 발표를 이어갔는데요. 한일 국교 정상화 이래 취임 후 첫 양자 방문 국가로 일본을 찾은 점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북 정책에 대한 공조를 다시금 확인했고 한일뿐 아니라 한미일 협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내용 또한 강조했습니다. 이어지는 한미 정상회담 등을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총리가 발표한 내용들은 대부분 좀 유사합니다. 조금 특이한 점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중 정상회의, 그러니까 이제 에이펙, 경주 에이펙 회의에서 한국과 일본, 중국의 정상회의를 추진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한일 정상 간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런 부분이 좀 눈길을 끕니다. 애초에 저희가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만은 이제 과거사 문제는 양 정상 모두 언급이 없었어요, 그렇죠? 네, 이시바 총리가 이제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다 정도 예. 언급을 한 거 외에는 사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거나 그 부분에 비중이 많이 두거나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과거사 문제를 충분히 의견을 피력한 것은 한일 정상 간의 이 과거사 문제는 긴밀하게 다루지 않겠다라는 사전 뭐랄까 암시였던 건가요? 글쎄요, 그때 뭐 요미우리 신문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그 예. 부분에서 아마도 양국의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그리고 기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루지 않은 걸 수도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한마디도 안 한 거는 좀 많이 아쉬움은 남고요. 예. 다만 이번 회담이 역시나 이제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방점이 찍히다 보니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한일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분야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좀 눈에 띄었던 부분이 이시바 총리가 본인으로부터는 이라고 예.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히메이안 현상 변경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라는 입장을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 거는 이건 아마도 중국을 겨냥하고 한 부분인데 예. 앞에 본인이 저로부터는 이라는 표현을 붙였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야기한 부분이고 한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또 크게 이제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 예. 눈에 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 외에 양국이 앞으로 함께 하기로 한 것 중에서 예. 제도적으로 기반이 되는 거는 두 분 다 강조를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수도권 집중 현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당국 간 협의체를 만들겠다라고 한 부분들, 그리고 청년 교류를 확대하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은 아마 정상 간의 이런 의지에 기반해서 앞으로 조금 더 확대될 걸로 여겨집니다. 예. 확실히 이제 일본의 관심사와 우리의 관심사 많은 부분이 이제 공통 관심사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확연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라든지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과 일본의 정상 간에 약간의 이제 좀 바라보는 관점 차이가 조금 존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홍 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과거사 문제가 사실상 빠진 셈인데 뭐 그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이제 양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인지 좀 아쉬움이 큰 대목인지. 뭐 아쉬움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예. 예상됐던 부분이고요. 요미우리 신문에서 대통령께서 다 정리를 하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합의는 지속되지만 우리는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를 기다린다는 거니까. 과거사를 직시한다. 그러니까 예. 기다리는데 지금 정상회담을 하는데 이시바 총리가 결단을 하고 뭘 했으면 모르지만 안 했다는 거죠. 안 했는데 굳이 뭐 하라고 하는 거 긁어부스럼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예상했던 것처럼 그 납치자 문제 해결을 우리 정부가 지지한다. 예. 이런 것은 이시바 총리의 어려운 그 정치적 기반을 좀 이렇게 좀 지지해주는 예. 그런 것이 될 수 있고,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대통령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완전한 비핵화라 그러면 북한이 뭐 비핵화라 그래도 안 나오는데 완전한 비핵화라 그러면 더 안 나오겠죠. 예. 근데 어쨌든 일본이 좀 강력한 입장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아직까지는 완전한 비핵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완전한 비핵화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이는데요. 예. 그렇게 되면은 북미 정상회담도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북한 보고 핵을 다 포기하라는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김여정의 입을 통해서 김정은이 이 두 김정은과 트럼프 간의 개인적인 관계는 상당히 돈독하지만
이거를 가지고 양 지도자 간의 비핵화 협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기본적인 관계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런 정도로 나오니까 지금 어쨌든 당장에 지금 북한이 대화에 나올 것 같지는 예상되지 않는 상황에서 원칙을 다시 이제 재확인한 거고요.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지향적인 협력은 예상했던 대로 다 대부분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수소 협력이라든지 뭐 환경이라든지 뭐 사회 문제들, 사회 문제도 또 뭐 수도권 집중과 고령화 문제 뭐 이런 것까지도 협력하기 위해서 하고 또 국방 부분에 있어서 그 국방 당국 간 회담을 하겠다. 전략적 차관 대화를 하겠다. 이런 거는 이제 양국 관계가 셔틀 외교뿐 아니라 제도화되는 것에 점점 이제 긴밀해지는 거를 이제 느껴지게 하고 청년들의 워킹 할러데이라든지 청년들의 교류 협력을 더 활발하게 하도록 하겠다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면 한국과 일본이 서로의 입지를 강화함으로써 대미 외교에 있어서도 상당히 입지를 강화하는 그런 윈윈 전략을 이번에 쓴 게 아닌가 이렇게 상당히 여겨집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다 예상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조현 장관이 먼저 뭐 미국을 갔다 뭐 그런 건 뭐 그렇게 우려할 바가 아니었다는 한일 관계에서도 우려할 바가 아니었다는 건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 단지 이제 지금 중요한 건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잘 되는 것이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최 의원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이시바 총리는 이제 동북아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읽힌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반면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과 또 일본 또 우리 한국의 대통령 세 개국 정상들이 좀 원만하게 대화를 하는 것을 더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한일 간에 약간의 시각차가 존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이 혹시 이제 곧 열리게 될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중국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외교적 문제인데 혹시 한일 간에 시각차가 있다 이런 식으로 미국 정부 내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일단 일본에서는 명확하게 북한, 중국, 러시아를 위협이라고 아예 그 정책 문서에도 인지를 이렇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명확하게 이번 회담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한국은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각차가 좀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일본의 그 외교는 사실상 거의 일치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니까요. 그래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에게 그러한 그 입장에 동의를 해주길 바라고 어떤 문서에 넣기를 바라고 이런 좀 제스처들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한국과 일본의 시각차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한국이 일본만큼 중국을 좀 적대시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외교 당국에서 충분히 이야기하면 그 부분은 큰 어떤 갈등 사안으로 작용하지는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과 북한, 특히 이제 중국의 어떤 영향력, 동북아에서의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대해서 미국이 강하게 지금 견제를 하고 있고 그 견제에 한국과 일본이 같이 한미일 세 개 국가가 같이 공조하고 어쩌면은 한국과 일본이 더 전면에 서주기를 미국은 지금 원하고 있고 아마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도 그 안보에 대한 방위비 분담도 그렇고 국방비도 그렇고 한국의 역할 확대를 계속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 거죠. 제일 큰 난제가 그겁니다. 주한미군이 지금 70년 이상을 그 대북 억지에 전념해 왔는데 사실은 2005년이죠? 2006년인가요? 2006년 1월 달에 반기문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간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합의가 있었어요. 근데 단지 이제 거기에 한국이 원치 않는 분쟁에 개입되지 않도록 미국은 그러한 한국 입장을 존중한다라는 단서가 있지만 사실은 전략적 유연성은 이미 과거에 인정이 됐던 겁니다. 근데 미국이 그거를 추상적인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누리면서 그거를 명백히 주장은 안 했는데 이제는 명백히 한국이 인정해라라는 게 지금 달라지는 건데 사실은 아까 이시바 총리는 양안 관계 얘기를 하면서 중국이라고 언급은 안 하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우린 반대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중국을 배려해서 중국이란 말을 안 했어요. 양안관계란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아예 언급을 안 했죠. 예. 그거는 저는 잘하신 거라고 보고요. 굳이 우리가 중국의 심기를 건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자신도 가장 중요한 경쟁 관계라고 하는 중국에 대해서 정상회담도 하고 여러 가지 경제도 어마어마하게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이 한미 정상회담 하기도 전에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견제하는 쪽으로 가겠다라고 할 필요가 없고요. 그건 굉장히 잘한 것 같고요. 한중일 간의 협력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예. 거기는 시진핑 주석이 오는 게 아니라 리창 총리가 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경주 얘기한 게 아니고요. 한일 중간의 이 3자 간의 정상회담은 중국엔 총리가 오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 중국도 상당히 한중일 관계를 중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하도 중국을 이제 압박을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걸 언급한 거는 잘한 것 같고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 한일 관계를 존중하고 또 자기는 아직까지도 지역 패권에 약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는 걸 더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곧 있을 한미 정상회담. 일단 첫 단추는 좀 잘 깨었다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 특보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